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할 때 진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구라든지 총체적인 파워면에서 우리 사회에 갑질을 하고 있는 영남에서 지역주의가 깨져야만이 진정한 지역주의 벽을 넘는 겁니다. 김부겸이 대구에서 당선되고 오거돈이 부산에서 당선된다면 그건 정말로 지역주의가 깨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정현은 아닙니다. 이정현이 호남에서 당선된 건 전반적으로 낮은 투표율,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염증, 지역 유권자들의 외면, 힘센 놈이 오면 좀 살림살이 펴지지 않을까 하는 이기주의적인 기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나온 결과일 뿐입니다. 어려운 곳에서 이겨서 좋아 날뛰는 거야 자유지만 이정현 당선 가지고 지역주의 극복했느니 이런 이야기는 좀 말았으면 합니다. 역겹습니다. 솔직히.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플라톤이 한 얘기인가요?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라고요.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칼럼은 경향신문 강진구 노동전문기자가 쓴 법은 정의가 아니다. 물론 늘상 그랬습니다. 법은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법이 정의가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저는 애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시궁창이죠. 법은 정의가 아닙니다. 들어보시죠. 법을 맹목적으로 믿어온 사람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법은 정의가 아니다. 법은 정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법이 정의와 일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프랑스 해체주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철학적 통찰을 빌리자면 정의는 항상 법 너머에 있다. 역사적으로 정의는 현존하는 법보다는 법의 바깥에서 존재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은 버밍엄 감옥으로부터의 편지에서 정의로운 법은 복종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지만 정의롭지 않은 법은 불복종하는 것이 정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킹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도덕적으로 따르고 싶은 법보다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저항하고 싶은 법이 더 많다고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악법도 법이란 이야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는 결국은 법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인간들이
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순치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마틴 루터 킹의 얘기처럼 정의로운 법은 복종해야 될 도덕적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법은 오히려 불복종하는 것이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더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지난 2월 민주노총에서 총파업을 결의하자 경영자 총연합회에서 정부에 법과 원칙을 주문했다. 하지만 경총에서 법과 원칙의 강조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속내는 다른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총의 경영계에 대한 행동 지침 말미에 이런 표현이 있다. 최근 대법원의 업무방해죄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으니 손해배상을 위해 구체적 체증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할 것. 참 진짜 악마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독일의 사회문화 비평가인 발트 베냐민, 법의 본질을 폭력으로 보면서 법의 목적은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는 데 있다고 갈파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 사회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노동력이 유일한 생산수단인 노동자들이 시장폭력에 합법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대응수단은 바로 자기 자신의 노동력,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지만 2중 3중의 법적 제한에 묶여 노동자들의 합법파업은 흔히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노조가 법의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식물노조로 기능하는 일뿐이라는 노동계의 자조는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보다는 중소사업장, 직접 고용보다는 간접 고용 노동자가 노동상권이라는 무기에 손을 대려는 순간 법의 바깥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의 바깥에는 해고와 계약 해지 그리고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손배폭탄에 시달려서 목숨을 끊은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본가가 과거 봉건 귀족 사회의 귀족들처럼 특권을 누리는 시대가 어느새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청소용역 회사를 상대로 2014년 1월 1일부터 5년간 적용하기로 한 특수계약 조건은 노동 3권이 거세된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헌재는 건물 내에서 일절 쟁의 행위를 못하게 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노동자들이 헌재를 상대로 쟁의 행위를 하는 순간 굳이 특수계약 조건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불법 파업에 몰릴 수밖에 없다. 헌재는 노조법상 이들을 고용한 사용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재가 이럴진데 다른 곳은 더 들여다볼 것도 없다. 독일 시인 브레이트는 바이마르 헌법 2조라는 시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는다. 이 땅의 노동자도 마찬가지 심정일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청소용역회사를 상대로 2014년부터 1월 1일부터 5년간 적용하기로 한 특수계약 조건. 그야말로 헌법재판소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노동상권이 거세돼버린 그런 계약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물 내 헌법재판소 건물 내에서 청소용역 노동자들 일체 쟁행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항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파업을 하는 순간 불법 파업이 됩니다. 왜? 헌법재판소가 바로 이들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공화국 헌법의 제1조일 겁니다. 그러나 그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박근혜의 수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박근혜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본가의 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강진구 노동전문기자, 결국 노동계의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는 현재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마틴 루터 킹의 표현을 다시 빌리자면 어느 한 곳의 비정의는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 노동 현장의 비정의는 미래 노동자들을 길러낼 교육 현장을 오염시키고 있다. 악법도 법이라는 왜곡된 관념이 진리를 반성과 성찰이 아니라 암기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2014년 수능 세계지리 18번 문항과 전교조 법의 노조 통보가 문제없다는 판결이 동일한 재판부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교과서가 정답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판결은 법의 해직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나와 있으니
법의 노조 통보가 문제가 없다는 논리와 그대로 오버랩된다. 교과서에 있으면 진리요, 법에 있으면 정의가 되는 것이다. 신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전교조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하지만 악법을 대화로 풀겠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 기다려달라는 의미나 다름없다. 어디서 지겹게 많이 들었던 얘기다. 기업의 사정은 언제 나아지고 노동자들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수백조 원을 산해유보로 쌓아두면서 노동자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어지간한 것들은 전부 다 하청 줍니다. 용역 줍니다. 법을 고쳐야 됩니다. 법을 고치지 않으면은 결국 그야말로 법의 보호를 받지 않은 노동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싫다면 그런 불만들이 누적되기 전에 고쳐 나가야 합니다. 새누리당이야 그렇고 그런 정당이라고 치겠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명심해야 될 사안입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식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며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좌절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지난 시간에 가입하신 채념님 그리고 ENG맨님, 바로서기님, 쿠사나기님 조금까지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게시판에 어제 썼나요? 오늘 썼나? 오늘이구나. 대구에 사는 조합원입니다. 출자금이랑 월조합비까지 CM에서 신청하고 어제 큰맘 먹고 국민카페 온에어에 오후 4시쯤에 여자친구랑 가서 커피 한잔 마시는데 제가 들어왔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번엔 쑥스러워서 인사도 못하고 사인도 못 받았는데 다음에는 인사도 드리고 사인도 부탁드립니다. 얘기하시지요. 예. 대롱이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친 기타님 어제 6개월 선납을 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아직 좌절하긴 이러죠.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 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물론 조합원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러나 조합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셔야 되고요. 인터넷 사용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왜 조합원으로 유지하기가 힘드냐? 일단 1구자 5만 원만 출자하면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달 1만 1천 원 이상 CMS 계좌 이체 신청 등으로 월 조합비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11,000원. 별거 아니면 별거 아닌 돈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작은 돈은 아닙니다. 매달 낸다는 것은.
아주 특별히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를 존재해야 될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내기 힘든, 그리고 유지하기 힘든 조건이죠.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서 조합원 가입 숫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일 20명 혹은 30명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나 정말 양극화의 절정을 맞이하고, 그리고 경기 후퇴로 그야말로 온 나라의 자영업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 정도라도 가입하시고, 그리고 11,000명 이상의 분들이 벌써 CMS 계좌이체 신청으로 월 조합비를 납부한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깝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죠. 세월호 유가족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교통사고 아니냐, 이런 식의 각종 비하 발언으로 유족들은 2차, 3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족들은 그 자녀들 혹은 친지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그들에 대한, 특히나 그들에 대한 평생 지원 요구한 적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비하 악플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플을 추적하면은 없는 계정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올리는 느낌도 든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나라, 대단한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세월호나 그 유가족들을 정면으로 차마 바라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해지는 국가폭력에 대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자신이 너무나 싫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풍경들을 세월호 피로증이라고 쓰는 새끼들은 진짜 인간도 아닙니다. 네, 저는 짐승이라고 봐요. 경향신문의 사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탈세월호 시도는 민심 오독이다라는 사설인데요. 경향신문 일면 톡 기사가 그랬습니다. 선거 이기자 여당이 세월호 버리기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경향신문 일면 톡 기사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선거 결과가 만약 민심에 이르면 내가 새누리당이라고 해도 오리발을 내밀겠습니다. 국가 부재로 자식이 죽은들 누굴 탓할 것입니까?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다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탈세월호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심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겁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야당이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730 재보선 결과에 대해 세월호 전국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당이 앞장서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해석했다. 재보선 압승을 빌미로 세월호 전국에서 탈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국가 대개조를 다짐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유야무야 넘어가자는 건가? 오만하고 뻔뻔하다. 진짜 오만하고 뻔뻔하게 만든 것은 결국은 선거를 외면한 저희들 탓입니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 거라는 플라톤의 말, 우린 명심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세월호에서 벗어나자. 세월호 필요증, 이런 뻔뻔스러운 이야기를, 그런 논리를 펴는 것이야말로 아전인수여 갱강부회입니다. 여당 압승, 야당 참패로 마감된 선거 결과는 딱 한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일각에서 세월호 필요증 운운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당을 향한 비판에는 세월호 국정조사와 세월호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능을 지적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심판했다고요? 까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심판의 대상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정권을 심판했다는 이야기는 성립되지만은 야당의 새정치민주연합을 심판했다는 얘기는 성립되지 않은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한 것은 심판을 받아서가 아니라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을 언급하면서 법과 원칙을 거론한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야당안을 거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의 교란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온갖 법학자들이 몽땅 들고 일어나서 무슨 형사사법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학자 230명 수사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에 관해 헌법은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주는 것 이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라면서 야당과 유가족에게 힘을 실어준 바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내 윤리사들 변호사들도 이거 모를 리 없을 터입니다. 다만 조사의 근원이 강화되면 박근혜 정권의 치부가 드러날까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당당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거울 삼아 지금부터 잘하라고 표를 준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도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겠다. 국가혁신을 이루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듣고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여권은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통과에 앞장서야 옳다. 세월호 참사라는 거대한 잘못을 바로잡아 국가혁신으로 나아가려면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 사고가 날 때마다 안이하게 봉합함으로써 더 크고 심각한 사고로 이어져 온 악순환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텐가. 여당이 승리에 도취돼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지금 이 늑대 소년에게 우리 계속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에는 속지 않습니다. 그 궁극이 다음 총선과 다음 대통령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원.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예,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 청소년 생활단식 캠프를 합니다.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단식을 통해서 서로 교감하고 그리고 특히 자녀들의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2014년 8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예, 오전 10시 반부터 그리고 8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까지 3박 4일간 진행됩니다. 충남 금산 재원면 신안희망센터에서 열리고요. 선착순 40명 받는다고 합니다. 대상은 알레르기와 같은 면역성 질병을 앓는 청소년들, 비염, 축농증, 천식 등 호흡기 염증 질환의 가정력이 있거나 앓고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집중력 저하 등으로 성적을 올리고 싶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 비만 자녀에 대한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부모님이나 그 자녀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참가비는 15만 원이고요. 연락은 오해숙 원장님께 하시면 됩니다. 010-2013-8575 그리고 오해숙 생활단식 사무실 043-285-8575로 전화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야당 손학규 전 의원, 손학규 고문 정기연퇴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당당한 태도라고 봅니다. 안타깝고 아깝긴 합니다만은. 손학규 의원, 한나라당 신한국당으로 아마 정계 입문했나요? 서강대 교수였다가. 그때 당시 저도 참 젊은 기자였고, 손학규 의원 그때 몇 대 총선이었는지 당선돼가지고, 그때 여당 출입 기자들 중에서도 젊은 기자들을 불러서 한번 술을 산 적이 있습니다. 서강대 사거리에서 가면 거구정이라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서강대 근처에 있는 거구장이었다. 거기 김대중 대통령도 야당 총재 시절 자주 갔던 한정식 집인데요. 거기서 처음으로 손학규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손학규 의원은 그야말로 폭탄주 끝내주게 마시는
아니 교수 출신이 저렇게 술 잘 마셔도 되는 거야? 라는 인상을 주었던 분입니다. 경기지사를 하고 그리고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할 때까지 뭐 자주 본 건 아닙니다만은 그야말로 띄엄띄엄 얼굴을 비웠던 분인데요. 결국 대통령에 대한 그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정기 은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고 좋은 시절 만났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는데 조금도 능력이나 자격이 하자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됐는데 결국 이 참 풍파심한 정계에서 결국은 쓸쓸하게 은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인생무상을 절로 느끼게 했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도 물러났죠. 야당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길 체제가 등장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를 원천봉쇄하면서 나왔던 겁니다. 그게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첫 단추였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충고, 야당 폐허에서 다시 시작하라 소개해드립니다. 3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쳐져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될 때만 해도 유권자의 기대가 적지 않았다. 민주당의 관록과 전통에 새정치연합의 참신함이 합쳐져 새로운 야당상을 선보일 수 있으리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 나타난 모습은 반대였다.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각자의 단점인 무능함과 아마추어리즘이 결합한 지리멸렬한 야당이었다. 야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로 기록될 730 재보궐선거 결과는 이런 야당에 대한 유권자의 가혹한 심판이었다. 새누리당도 싫지만 야당에 더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번 재보선에서 유권자 사이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정서였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야권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은 겁니다. 즉 심판을 당한 게 아니라 외면을 당한 겁니다. 차라리 심판이 더 낫죠.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다운 선명성이나 치열함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참신함과 전문성도 그리고 민심을 끌어당기는 섬세하고 치밀한 전략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친노운운하면서 쫓아냈던 이해찬이나 이런 사람의 지도력에 그야말로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이미 이명박 정권 때부터 줄곧 실패를 끄덕여온 정권 심판론의 낡은 구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성급한 전체를 아우르는 의제나 담론 하나 변변히 내놓지 못한 정당에 유권자들이 표를 줄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아니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요즘은 담론을 당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SNS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밀실공천, 수첩공천, 돌려막기 공천 이게 바로 결정적 패인으로 작용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는 4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야당은 이제 선거 패배의 폐허 위에서 그것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딱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오히려 야당에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복. 야당은 우선 질서 있는 혁신 따위의 생각부터 접는 게 좋을 듯하다. 어차피 상당 기간 혼돈은 불가피하다. 그것은 무의미한 혼돈이 아니라 창조적 혼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야당의 숙제다. 피를 흘려가며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오히려 안온하게 말로만 혁신을 외치는 것보다 100번 낫다. 다만 개인이나 계파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지 않는 싸움의 자세는 견지해야 한다. 앞으로 어차피 1년 8개월가량은 큰 선거도 없다. 이 기간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워서 야당에 걸맞는 진보적 담론을 세우고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야당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원천봉쇄했던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리고 모바일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먼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미래 리더십의 창출은 야당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식상한 인물들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오히려 야당의 부활을 방해할 뿐입니다. 이제 돌려막기식 인사로 야당을 재건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야권의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손학규 상임고문이 정계은퇴를 선언한 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의 정계은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쓸쓸한 퇴장이 아니라
야당이 새로운 인물을 키우고 새로운 인물들이 스스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 나가는 계기로 승화돼야 합니다. 정권 새로운 세력에 의한 획기적인 계획 없이 수권 정당의 꿈은 더욱 멀어져 갈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냥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젊은 인물들이 그야말로 불모지에서 다시 태어납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김한길 대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한길을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헌 당규를 개정했던 그런 인간들이 시민들이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시대에 역행했던 그런 인간들이 전면에 나서지만 않는다면 결국 그때 그 사람들이 다시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슨 젊은 사람들이 그냥 불쑥 나와요. 안철수 같은 그야말로 예상의 인물이 나와가지고 4개월 동안 정치 실험해가지고 잘 됐습니까? 한겨레 신문도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야권 재편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는 2016년 총선에서는 더 이상 급조된 후보 단일화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줬다. 물론 서울 동작을의 선거 패배로 당분간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의 야권 재편 문제를 거론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똑같은 난관에 봉착할 것이 분명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야당의 환골탈태, 강력한 새로운 야당의 건설은 단지 야당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도 절체절명의 과제다. 야당의 분발을 기대한다. 야당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저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게시판에 김지아님, 전남 무안에 살지만 생활권은 목포라고 합니다. 대천사 라파엘 김지아님, 양파즙 하시면 생각날 분입니다. 저희 가족 모두 보민, 형준, 4살, 8살입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이고요. 그리고 부인인 연주님 해서 모두 조합원이 되었고요. 출자금을 납부했고, 그리고 와이프랑 상의해서 출자금을 정지하려고 했는데 수신료를 더 납부하자 해서 사무국에 전화해서 금액을 업했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작은 정성이지만 수신료 2만 원 더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게시판에서는 1+1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드릴 뿐입니다. 1+1이 뭐냐? 지금 CMS 계좌이체 신청한 사람 11,000명인데 한 2만 명이 넘어야 그런 대로 적자 없이 운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만 명 늘리기가 힘드니까 빠른 시일에 안 늘어나니까 지금 하고 있는 10,000명이 플러스 1을 하자 이런 운동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운동을 하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주시니까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경제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칼럼 최경환표 세제 3동 세트는 빈깡통? 박수민 논설위원의 글 소개해드립니다. 새 경제팀의 세제 개편안이 다음 주 중에 나온다. 뼈대는 정부가 24일 발표한 경제 정책 방향에서 제시했다. 여기에 살을 붙여 완성된 구상이 나올 텐데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다. 개편 목적에 비추어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까닭이다. 소리는 요란한데 알고 보면 속이 빈 깡통일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가계소득 증대 세제 3종 세트라고 이름 붙였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와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당근, 기업소득 환류 세제는 채찍에 비유할 수 있다. 세제 3종 세트의 취지는 기업의 여윳돈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목표는 가계소득의 증가를 통한 소비 활성화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볼수록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기업의 여윳돈,
몇백조 원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을 결국은 근로자들에게 보내서 그래서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그를 통해서 소비를 활성화하자. 의도는 좋습니다. 세제 개편의 취지나 기본 방향 누구나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경환 새 경제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한 감세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최경환이 23일 언론사 논설 해설위원들과 간담회에서 설명한 내용 이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3%포인트 인하해서 기업의 투자 증가를 기대했는데 결과는 투자는 부진하고 사내유보금만 쌓였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기업 성과가 임금과 배당, 투자 등의 형태로 가게에 흘러가지 않으면 법인세를 깎아준 혜택을 되돌려 받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이렇게요.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가 뜻대로 실행할지는 의문입니다. 기업소득 환류세부터 막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앞으로 기업의 세후 단기 순이익에서 임금과 배당과 투자를 늘리는 데 쓰는 돈이 일정 비율을 밑돌면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물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세 대상과 기준 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기업의 추가 부담이 거의 없도록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본격 과세 시기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입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과세 근거도 법률이 아니라 정부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실칙에 담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유동적이고 기대 효과 불투명합니다. 반면에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파급 영향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그 영향이 국민경제 전체를 확산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요, 성장을 하면서도 가계와 기업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계층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분배소득의 불평등 심화는 다시 경제 성장 잠재력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이걸 고쳐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방향을 잡았다는 최경환 부총리, 정말로 가보지 않은 길로 가려면은 부자들과 그리고 재벌들의 대변자가 되겠다는 생각부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야